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NM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저녁 볼티모어 다리에 충돌한 화물선에 764톤의 위험물질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돌 전 블랙박스 데이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제니퍼 호맨디 NTSB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위원회 조사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선박에는 21명의 승무원과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맨디 위원장은 배에 764톤에 달하는 56개의 위험물질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맨디는 대부분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9등급 위험물질 등 764톤의 위험물질이 들어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얼마나 많은 자재가 강물에 유입됐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호맨디 위원장은 일부 컨테이너가 파손됐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선박 달리호는 시속 8마일 미만의 속도로 충돌하기 약 2분 전에 모든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동력을 잃기 전에 도선사는 해당 지역 내 예인선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호맨디는 다리의 구조가 골절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NTSB 관계자들은 어제 달리호의 선장 및 다른 승무원들과 면담을 시작했고 오늘도 추가 면담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호맨디는 수집된 모든 정보를 NTSB가 분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에 있는 동안 어떤 종류의 조사 결과, 결론 또는 안전 권장 사항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걸 분석하고 발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자들은 조사에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위험물질이 많이 있었다면 그 위험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제거해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과거 조지아주 브런스윅 앞바다에서 이 현대자동차를 수천 대 태우고 왔던 컨테이너선이 침몰하는, 이게 좌초하는 그러한 전복되는 일이 있었죠. 그 전복된 이후에 그 운송선을 해체하는 작업에 2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어렵게 걸렸고 그 과정에서 이 수질 오염 문제도 상당히 불거졌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지금 메릴랜드도 마찬가지인데 볼티모어 항구 내의 수질 오염, 그것으로 인한 민가 피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항구가 이렇게 장시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는 물동량들이 과연 이제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 동부 지역에 있는 다른 항구들, 특히 조지아주에는 사바나 항이라든가 브런스윅 항만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규모가 크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곳으로 좀 물동량이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동부에 있는 다른 해안 항구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내륙으로 들어와서 내륙 내에서 이송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내 전체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볼티모어 항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류를 책임지고 있다. 아주 하룻밤 안에 3분의 2 인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항구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이고 물류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사태는 그냥 쉽게 끝날 사태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추가 예산을 따로 쓸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예산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에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 당국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답답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주택을 침입하도록 부추긴 가운데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불법 거주자에 의해 무단 점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일명 스쿼팅에 반대하는 주들인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 스쿼팅 문제가 제기됐고요. 뉴욕시의 한 주민은 반대로 스쿼터가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쿼팅은 베네수엘라 국적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인의 집을 스쿼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과 함께 이 문제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불법 거주자가 될 사람에게 불법 거주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거주지를 효과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알려주는 틱톡 영상을 날렸는데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이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급기야는 지금 플로리다주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스쿼팅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의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은요, 현재 오하이오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인 레오넬 모레노,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모레노, 이 사람이 우리는 미국의 주택을 침입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자막과 함께 영어 자막을 갖다 붙여놨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면서 영어 자막을 붙여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돌린 겁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남의 집을 점유하는 방법,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레노는 틱톡에서 50만 명 이상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불법 점유자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일부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불리한 소유권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요, 30일 이상 그 집에 거주를 하면 그 집의 세입자에 준하는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세입자에 준하는 권리라는 건 뭐냐면 강제 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제로 퇴거를 못하고요. 퇴거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집 밖으로 쫓아내려면 그만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민사소송이 짧게는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백로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보통 2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에서 이 모레노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7개의 집을 점유한 친구가 있다. 내 친구 중에는 7개 집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레노의 틱톡 계정은 지금 현재는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틱톡 계정을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뉴욕 포스트는 모레노가 2022년 4월에 텍사스주 이글 패스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발목 모니터링 통해 가지고요, 연방 당국이 감시하는 구금 대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레노 자신이 불법 입국자라는 이야기고요. 난 잡혀가지고 구금시설에 있지 않고 내 발목 발찌하고 차라리 나 풀려나가고 싶다라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발찌 차고 나온 그런 인물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런 게 나쁘다라는 거죠. 그냥 막 가석방 시켜줘 버렸으니까. 발찌 채웠고 위치 파악할 수 있다라고 당국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내부 문서에 보면은요, 모레노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이탈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망자입니다. 지금 도망간 겁니다. 발찌 차고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발찌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법 체류자입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로 지금 와서 살면서 나도 그렇게 해서 집 구해서 살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돌리고 있으니 참. 그런데 2022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가 틱톡에 5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결국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전부 다 이런 스쿼팅, 그러니까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있는, 스쿼팅은 원래 쪼그려 앉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무단으로 들어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버티는 이런 사람들,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법을 악용을 해서 그렇게
그 집을 그냥 점유해 버리려고 하는 이 무단 침입자들의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커지다 보니까 플로리다, 조지아 전부 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뉴욕주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집주인이 정당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경찰에 잡혀가고 불법 무단 침입자는 그냥 그 집에 살고 있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집이 있는데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을 오히려 가봤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불법으로 나는 오히려 그 집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게 다 불법 입국자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국경 위기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생활에 와서 있는 우리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연방법원이 고객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요, 오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는데 또 110억 2천만 달러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카플란 판사는 이 사람이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위험이 아니라고 선고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까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뱅크먼 프리드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에서 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10년형이었습니다. 연방보호관찰은 징역 100년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형만 나온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선고에 앞서서 지난 공판에서 뱅크먼 프리드는 최후 진술을 통해 FTX 고객들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망감을 느꼈고 그들은 매우 실망했다면서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몇십억을 날려먹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및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2,5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 관계자는 오늘 저녁 뉴욕에서 진행되는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앞두고 언론에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모금 행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캠프는 이날 뉴욕시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리는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앞두고 티켓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많이 펼쳤습니다. 이 정치 자금 기부금인 티켓은 대면 참석인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 25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음악회인데요. 음악회 티켓이 250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을 더 가까이에서 보거나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기부 금액을 더 내야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데에는 보통 몇만 달러의 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적게는 $10,000에서 많게는 $30,000 이상 돈을 내야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한 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3명의 전 현직 대통령과 사진을 다 찍으려면 $100,00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500명을 제한해서 한정적으로 오늘 콘서트가 끝난 뒤에 하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0 내고 좀 더 돈을 더 내면 참석할 수 있다. 오늘 콘서트의 좌석은 5,000석이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 현직 대통령과 퀸, 라피타, 리조 등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행사로 모금한 금액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월 한 달간 모금한 정치 자금보다 $500만 더 많은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전 현직 대통령 3명은 오늘 뉴욕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열고 선거 자금 기금 모금 행사를 합니다만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같은 뉴욕에서 이번 주에 근무하던 중 사망한 고 조나단 딜러 뉴욕 경찰관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딜러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접근하던 중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가이 리베라는 딜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그를 총으로 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베라는 이전에 여러 번 체포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가 가족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은 오늘 롱아일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캐롤라인 리비트 선거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나단 딜러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는 뉴욕 경찰관의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하라는 초대에 감동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딜러는 지난 2년 새 처음으로 사망한 뉴욕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요일 트루소셜에 어제 퀸즈에서 교통정지 중에 살인적인 직업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앗아간 훌륭한 훈장을 받은 뉴욕 경찰 조나단 딜러 경찰관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문제의 깡패는 이전에 21번이나 체포됐었고 최근에 감옥에서 나왔다면서 그는 결코 거리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됐다. 딜러 경관의 가족과 매일 목숨을 걸고 일하는 모든 용감한 법 집행관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돈 모으는 행사에 참여하는 전 현직 대통령들과 법 집행관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대조되는 하루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연율 3.4%로 최종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3.2%에 비해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작년 4분기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 소비자 지출과 비거주 고정투자가 상향 조정되고 민간 재고 투자의 하향 조정이 상향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한 게 반영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연말 소비 시즌 예상을 웃도는 깜짝 소비가 이어지면서 4분기에 들어서도 3%대의 강한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마트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경기다,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트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건값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해서 쇼핑을 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작년 4분기부터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대 중반이라는 잠재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 같지가 않은 모습이죠. 한편 2023년 연간 성장률 확정치는 잠정치와 같은 2.5%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줄어든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건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직전 주간 청구 건수는 21만 2천 건으로 2,000건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10일에서 16일 주간 18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새롭게 실업을 청구하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실직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실업이 됐을 때 다시 직장을 구할 확률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시중에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동시장은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노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도 연준이 목표했던 2%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 또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될지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엘라바마주 남부에 있는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의 경찰서에서요, 불법 이민자인 파블로 멘도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14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멘도자입니다. 멘도자는 지난 25일 월요일이죠. 경찰 당국에 의해서 1급 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역 방송사인 WRBL에 따르면 체포 당일 커피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서 멘도자는 신체적으로 무력하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는 여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의한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14살짜리 소녀를 지금 23살짜리 이 멘도자가 강간한 것입니다. 이 범죄는 지난 2월 20일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캇 버드 보안관은 멘도자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이 또한 불법 이민자의 범죄입니다. 멘도자는 조슈아 윌슨 판사와 아니아법 심리가 있을 때까지 일단 커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게 됐습니다. 아니아법이라는 거는요, 지난 2022년 제정된 엘라바마의 주법인데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폭력 범죄자인데 보석금 내고 풀려나게 해줬더니 이 범죄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신고한 사람한테 오히려 살인을 저질러버리는 더 큰 죄를 짓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엘라바마 주에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폭력 전과자들이나 폭력 범죄 용의자들은 보석을 허락해 주셔서는 안 된다. 재판을 끝까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죠. 버드 보안관은 멘도자 사건이 엘라바마에서 마무리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니까 추방재판 받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 다음에 추방재판으로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 소식이 정말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여러 차례 출마 경험을 한 한 정치 후보가 어제 주먹으로 한 여성 틱토커를 얼굴을 때린, 그것도 여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요, 스키보키 스토라라는 인물인데 3년에 걸쳐서 시장도 출마하고 주지사에도 출마하고 지금 뉴욕시 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은 그는 월요일에 할리 케이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할리 케이트인데요. 케이트는 첼시 거리를 걷던 중에 공격이 발생하고 난 다음 화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워낙에 틱톡을 잘 이용하고 있는 이 여성 또한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인가 봅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길거리 걷고 있는데 와가지고 무작정 주먹으로 날렸다라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다음에 본인이 맞은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이게 지금 찢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약간 붓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근데 이 맞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다. 여러분, 나는 말 그대로 그냥 걷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맙소사, 오마이갓 하는 겁니다. 너무 아파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스토라라는 사람은요, 디자이너 애티튜드라는 가명으로 랩 음악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진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이 40살 된 용의자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랑하며 공중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뉴욕 포스트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스토라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케이트가 동영상을 올린 후에 틱톡의 다른 여성들도 뉴욕에서 비슷한 공격을 당한 경험을 담은 동영상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이트는 자신의 경험은 특별한 사례라면서 뉴욕이 자신에게 감사할 만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길거리 걷고 있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성분은 뉴욕은 정말 나한테 많은 걸 주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뉴욕이 정말 무서운 곳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뉴욕이 때때로 무서울 수가 있지만, 하지만 나는 6년 동안 이곳에 살았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원래 뉴욕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예전보다 많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정말 도처에 많습니다. 뉴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러지?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하지?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배회하고 있지? 요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이 이웃,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녁에 특별한 취재가 있어서 일정을 당겨서 녹화를 하는 바람에 소미라 아나운서가 진행하지 않고 제가 직접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많이 힘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미국이 망가졌는지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계십니다만 그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전 세계가 안정된 질서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